이 소매점, 레크레이션, 공강 방무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회복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매크로 상황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2018년 하락장과 최근 시장의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전일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순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2018년에 하락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의 발단이 2018년과 비슷합니다. 먼저 반도체 고점 논란,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 역시 상존해 있죠. 만약에 2018년처럼 하락장이 재현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치우는 게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 시장의 하락을 이끈 리스크들을 분석해보고, 자, 과연 2018년 하락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으로 불거진 리스크, 그리고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둔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중국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프간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 세 개의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잘 점검해 봐야 되는 리스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왜 아프간 리스크가 단기 리스크에 그칠 것이냐? 아프간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입니다. 자, 테러 리스크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적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죠. 자, 그때 지수를 살펴보시면 단기간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후유증이 1년 정도는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딱 한 달이 걸렸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장기적인 리스크보다는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델타 변이, 반도체 피크아웃, 중국 리스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타격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글로벌 소비가 얼어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이 역시도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죠. 경기 둔화,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인데 미국은 채 15%가 안 돼요. 뭔가 중국이 위태위태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이 실제 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역대 수출 금액의 관계입니다. 딱 봐도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수출 금액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출 금액보다 코스피 지수가 선행을 합니다. 가령 2018년도 이때 보시면은 수출 금액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조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바로 전월 대비 수출 증가율,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2018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이때가 바로 코스피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출 증가율이 피크 아웃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 수출 증가율을 확인해 보면 6월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는 이 수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크아웃이 아닌가 라고 시장에서 고민을 하던 찰나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경기가 피크아웃을 찍었다. 내년부터는 공급 과잉으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수출 금액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앞으로 더 이렇게 하락을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하는 반도체 피크아웃, 이 부분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디램이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주된 원인은 디램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PC 부분, 이 PC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재고 증가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자,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고가 쌓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이 부분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모건 스탠리의 의견만인 것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며칠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좀 더 구체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적어왔는데, 자, 일단 PC D램 수요가 감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 쪽에서 오히려 이 PC D램 수요 감소를 상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이 D램 시장에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하지만 서버는 30%다. 그렇기 때문에 PC 부분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서버가 증가를 한다면 오히려 전체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과하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재고 같은 경우에 현재 일주일치 이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주일 정도 팔면은 이 D램 재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D램이 세대가 교체가 되죠. 자,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D램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미세 공정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가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EPS, 주당 순이익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부정적,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 의견이 맞는지는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어디 의견에 동의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주가 상황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100% 모건 스탠리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주가가 폭락을 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시장은 지금 모건 스탠리 의견에만 동조를 하고 있다. 과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발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 둔화, 규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먼저 경기 둔화 살펴보면 8월 16일 날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실업률, 소매 판매, 이 지표가 나왔는데 세 가지 모두 다 부진했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보다 밑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델타 변이에 따른 봉쇄, 그리고 홍수 등 자연재해, 이 부분입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봉쇄, 아시다시피 지금 델타 변이가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여기는 또 상당히 철저하게 봉쇄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이슈가 좀 수그러든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인터넷, 사교육,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부분이 바로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이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규제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 기업과 관련된 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좀 게임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드 이슈 이후로 중국 판호가 발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 정권 시대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시대 때는 전방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무역 전쟁을 벌였고요. 바이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 IT 기반 첨단 산업에 한해서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자, 하지만 IT, 즉 디지털 기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에요. 오히려 미국 수출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전처럼 2018년처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델타 변이 이슈, 이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소매점 레크레이션 공간 방문 지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일단은 주요 국가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스페인, 영국, 그리고 뭐 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당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소매점이라고 한다면 마트, 그리고 레크레이션 공간, 이거는 뭐 영화관, 카페, 오락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방문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가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 기준점인데 이게 0%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 기준점 대비 거의 뭐 마이너스 100%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다 그냥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다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이 지수가 내려갔다가 자 최근에는 거의 이 0%를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는데 자 델타 변이 발생 구간입니다. 이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가운데 이 소매점, 레크레이션, 공간 방문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회복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경제 전반적으로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실업률도 될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도 다 경기 회복에 중요한 그런 데이터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경제 활동이 막 얼어붙거나 다시 후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과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를 했냐면 2013년 12월에 선언을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총 9차례나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 피크를 찍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미 경기가 어느 정도 글로벌리 과열이 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에 다다르자 그때부터 주가 지수는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때는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이러한 매크로 상황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2018년 하락장과 지금의 조정은 좀 차이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막 과열이 돼서 그래서 하락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될까 말까 갸우뚱한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라든지 기타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계를 늦추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금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 하락장과 비슷한 그런 조짐이 일고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4가지 리스크를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프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3가지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반도체 피크아웃.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부정적, 골드만삭스에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의견만 받아들이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 규제, 경기 둔화, 무역 전쟁 관점에서 각각의 그런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한 만큼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다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매점, 레크레이션 공간 방문 지수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이 서방 국가에서 경제 활동은 회복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경기가 다시 침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과 지금이 다른 게 2018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끝자락입니다. 기준금리를 9차례나 미국에서 인상을 했을 때 자,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테이퍼링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델타 변이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연준은 테이퍼링의 시계를 늦출 것이고 경기 부양책을 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반등의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18년과는 지금은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최근에 하락을 하느냐? 자 코스피 지수의 지난 10년간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8개월 연속 상승한 적이 2017년도 이때 상승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주식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고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는 없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과도하게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런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과도하게 많이 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그리고 중국 리스크,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세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자신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괜찮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팔아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